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적 무게감이 부삼김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라 1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없을 것이다. 또다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유시민 작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견고한 우군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인물로서 소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이번 국감에서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특검의 명분을 쌓고 거부권을 무력화를 위한 이탈표 확보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이 대표는 현재 2개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의 운명의 10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11월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윤, 이, 운명을 가를 가을이 오면입니다. 오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또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광재입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네. 날이 또 추워져가지고. 너무 추워요. 이제 진짜 가을이 왔는데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요새 패션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야 옷도 맞아요, 그 맞아요. 계절에 맞는 상품들이 팔리는데 바로 뭐 여름에서 겨울로 가다 보니까 가을 옷은 전혀 살 일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쵸, 약간 좀 살짝 버티고 말면은 금방이라서. 네.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봤자 입을 날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바로 겨울로 갈 것 같다고.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이제 추석도 좀 땡겨져 있어가지고 평상시 추석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웠을 게 분명한데 뭐 폭염도 이렇게 있었고 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은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국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감이 저도 뭐 국감 올해 취재했지만 올해는 유독 좀 관심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집권 초반 1, 2년 차에는 국감을 하더라도 크게 어떤 의혹이 드러난다거나 그 국정 운영에 질타를 할 만한 내용이 조금 적은데 이게 3년 차 이상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좀 뭐 제보도 좀 구체적인 제보들도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야당에서 공격할 만한 정부의 빌미도 많고 그런데 이번 국감 저도 상당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약간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3년 차하고 또 국감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그 의혹 제기 수준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막을 치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좀 곤궁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거라 저도 관심 있게 좀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끝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고 네. 또 이번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국감이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또 열의를 가질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이제 또 이번 국회에서는 뭐 또 슈퍼 초선이라고 불리는 또 뭐 조국 대표나 이준석 의원 뭐 이런 분들 활약도 기대되고 있는데 야권은 확실히 타깃을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정감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제가 보니까 이제 뒤에 걸개에 2024 끝장 국감 김건희를 탄핵하라 이런 슬로건이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 이름이 등장해서 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법사위만 해도 100여 명 이상의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이전 의혹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지 못해도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진전된 성과만 거둬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원래 근데 국정감사 자체가 야당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짚어내기가 그쵸. 관계상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근데 국정 운영의 동반자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감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줄줄이 이제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더 파고들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내느냐, 이게 국감 스타 탄생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금 회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좌진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짚어내는 거는 단순히 어떤 야당으로서의 감정적인 뭐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다 큰 건이잖아요. 뭐 네, 공천 그렇죠. 개입도 그렇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제 판결이 2심에서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봐야 되고, 최근에 명품백 뭐 수수 논란을 이제 종결짓는 방식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다 큰 의혹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다지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당에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시간인 건 확실하죠. 근데 여당이 정부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들이 이렇게 막 현실화됐을 때,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지성적으로 무조건 옹호하고 보자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국, 뭐 이준석 이런 슈퍼 초선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분들이 지금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은 전남 그쵸, 그쵸. 영광 선거에 가 있고, 이제 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칠불사? 게이트 네. 칠불사 때문에 조금 좀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여튼 새로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첫 치르는 국감이니까 그만큼 열의를 갖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 정부의 부담은 아무래도 이탈표에 될 것 같은데, 지난 4일 이제 그 쌍특검에 대한 재표결에서 그 야당 쪽에 192명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의 이탈표가 4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또 거부권 무력화가 되는 200표까지 4표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좀 그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특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쌓고 여기서 국민적 관심을 얻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지금까지 국정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야권의 이런 거대 야당의 위협에 맞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좀 약간 국정 동력을 좀 유지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국감이 되게 좀 이번 정권에 있어서 되게 전환점, 이런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4표의 이탈표, 최대 4표의 이탈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표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 정도 성공했다라는 자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단일 대오가 깨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대략 3-4표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4표 플러스 4표가 완성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종의 약간 경각심도 갖게 되는 4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을 계속 더 선전선동에 가까운 여론을 일으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4표 이탈표 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번 그 재표결에 응한 것 같고요. 그게 다시 특검법안이 발의돼 갖고 재표결이 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한 11월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의 그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 자체는 반대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겠다는 뜻도 되지만 위헌적 요소나 아니면 사법 시스템의 훼손이 없는 한에서는 일정 정도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것도 내포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국감을 지나면서 11월까지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좀 해야죠. 근데 뭐 저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 부결이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결이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다음에는 저는 장담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과 뭐 한동훈 대표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의혹 자체와 이 논란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자주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표명이라던가 용산에서의 전향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사실 궁지에 몰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지는 해고 이제 떠오르는 해에 걸어보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무한대로 계속해서 방어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사실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려고 김건희 국감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당 의원님들이 은근히 좀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실 민주당의 가장 큰 응원군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니들이 명분을 쌓아줘라. 왜냐면 자력 탈출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표단속은 막 이미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대통령이 이 당을 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력 탈출은 불가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 민주당 힘내라라고 여당 의원님들이 내심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민주당 힘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원내 의원들의 마음을 제가 다 뭐 읽진 못하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보는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과거 대선 시점 아니면 집권 초반 시점과 현재는 조금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었던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학력 위조 그쵸,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도 좀 밀리고 밀려서 사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집권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 당이 쉴드를 쳐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4명의 후보 모두 이른바 찐윤의 대표 후보라는 분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도차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이탈표가 4표밖에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이탈표가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지나치게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끌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선. 일단 뭐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오늘도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정말 이 수많은 의혹들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공개 행보를 하시는 모습들도 꽤나 이 여권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면 거의 김건희 여사를 위한 철옹성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건들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암묵적인
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제로도 여당 내에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쓴소리를 그래도 내시는 분들은 뭐 친한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친윤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약간 침묵으로 일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은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같이 망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뿐 어떤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국감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사실로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돼서 제보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권력 누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약간 이제 연기를 피우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딱 불이 크게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타이밍이 필요한 건데 저는 그게 이번 국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윤 대통령을 여사와 윤 대통령을 둘러싸여 이제 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위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운명의 10월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포커싱을 맞춘 거잖아요. 네네. 운명의 11월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죠. 포커싱을 맞춘 것이라면 저는 요거 두 개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운명의 10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다시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운명의 11월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남아있는 사태고 운명의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것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체가 돼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11월 달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이 야당의 시간이라면 11월은 뭐 어떻게 재판부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초동의 시간이 예, 서초동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소 게임 같다는 뭐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기 타임이 현재로서 관측되기로는 10월이다. 11월에는 이제 첫 번째 선거가 열린다. 현재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25일에 위증교사 재판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법 리스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권에서는 최근에 뭐 뉴삼김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뉴삼김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치 고관여자고 이렇게 정치 패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삼김이라고 들어봤는데 온갖 설은 다 듣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 무게감이 그럼 뉴삼김 말고 올드삼김이나 아니면 구삼김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라 선뜻 뭐 삼김이라는 이름을 벌써부터 붙여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심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2심 정도는 나와야 그때서부터 현타가 오는 거지 1심에서는 분명히 이거 2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지금 이재명 일국체제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여건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그때서부터 시한폭탄이거든요. 거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심 판결까지 유죄 판결 받은 상황에서 3심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아있죠. 그래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랑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조국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올 거기 때문에 우쭈쭈 해준 거지. 만약에 조국 대표도 대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단호히 내쳤겠죠. 일단은 저는 뭐 이게 11월에 1심이 나오면 네네. 민주당이 뭐 크게 분열되거나 크게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의 지각 변동이 11월에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숱하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오히려 뭉치게 하면 뭉치게 했지, 여기서 1심을 뭔가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민주 진영 안에서 더 큰 질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11월에 나오는 것들 또는 뭐 뉴 3김 이런 분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향력 자체가 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심력, 이것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꽤 장기간 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재하면서 뉴삼김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두 분이랑 비슷한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그 뉴삼김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한 게, 야권에서 등장한 게 어떻게 보면 균열이 이제 될 수도 있고, 벌써 시작된 거다.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공고한 것 같지만 사실 이재명 중심으로 공고한 거지 민주진영 전체가 공고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단은 뭐 1심까지는 뭐 이재명 체제가 뭐 1심의 판결 가지고 막 당장 이렇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확실히 행보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김이라고 하면은 9.3김과는 차견이 이제 당연히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로 약하지 않나, 이분들이 약하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제대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또다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저는 잘 못 들어봤던 게, 아무래도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뭐 작가라고 할까요? 유시민 작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되게 굉장히 우호적인, 견고한 우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적하는 인물로서 소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이제 대적한다라기보다는 뭐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의 어떤 부재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력을 누가 계승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세력 중에 누가 대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재에 대해서도 얘기가 크게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새롭게 뭔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분들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또 각자 도생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뭉치게 될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이서 따로따로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치적 파장이 커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정치는 뭐 여의도 중심 정치는 이미 탈환된 지 오래고, 결국에 팬덤 정치,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그니처 아젠다가 뭐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대중적 인지도가 뭐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세 분의 이분들은 사실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세 가지 무기에 비하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힘을 합치시든 아니면 정말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든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저도 뭐 완전히 동감하는 건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구심력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1심 판결까지는 국민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결국엔 대법원 판결이 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정치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고, 역시 1심 판결 역시 이 조작된 증거만을 놓고 봤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 사실상 무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3심으로 가면 법리심이거든요. 네. 어쨌든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힌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대선 직전에 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온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이런 민주당은 뭔가 손 쓸 시간도 없이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는 본격적인 현타가 시작될 거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른바 이 뉴 3김이라는 분도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적 덜 가까운
이른바 과거의 뭐 친문 의원들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뭐 친명이라고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친명이지만 그 친명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뭔가 새로운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운명의 11월 1심 판결이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운명의 11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판을 흔드는 11월은 안 될 거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막강한 그러니까 뭐 리더십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재 리더십을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재밌는 표현 들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식 짜르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리더십은 정말 막강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요.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정치인이 이렇게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 있었는가. 한동훈 대표는 그런 정치력이라면 자기는 뭐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그렇죠.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식 뭐 차르 리더십 이런 얘기는 뭐 이제 권성동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권성동 네. 의원께서는 이제 대통령한테 하시는 것을 뭐 저는 좀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 체제는 굉장히 공고해졌죠.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동안 과거처럼 이제 여의도에서 일부가 뭐 권력의 향배를 결정을 하고 권력을 이제 독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중들에게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이런 권리당원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보면 그냥 단순히 뭐 기사 몇 개 보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온라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정치의 공간 자체가 되게 많이 개방됐기 때문에 어떤 밑으로부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정치 제도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해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1월 이제 이재명 대표의 11월을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높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이게 어쨌든 지금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로 수세로 이렇게 막아낼 수가 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여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여기 끌어들여가지고 국회를 이제 재판장처럼 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또 갑자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고유의 권한들을 남용한다 또는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당의 국감 전략은 완벽히 벌써부터 이제 조기 실패한 거 아닌가. 왜냐면 본인들은 이 국회를 뭐 재판이나 뭐 마치 이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야당을 규탄해놓고 본인들은 이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모순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저는 여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오직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약간 정말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국감이 끝났을 때 과연 웃는 쪽이 어느 쪽일지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기도 하지만 저희 더300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전문 뉴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상임위별로 주요 뉴스들 매일같이 쏟아내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각 의원들의 활약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보드 코너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더300 기사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머니투데이가 하는 더300 언론사가 하기 어려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책 뉴스를 다룬다는 게 사실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는 아무 사람의 비즈니스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심을 좀 덜 받기 마련인데 이런 뭐 충실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아주 높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아니겠어요? 그 여의도에서 그 스코어보드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 이게 별점을 주시잖아요. 이게 뭐 별 3개, 뭐 네네. 5개, 뭐 이런 식으로 별 주시는데 그거 생각보다 의원님들이 엄청 많이 신경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아마 신경이 다들 곤두서 있지 않을까. 예민합니다. 항의도 많이 받으시나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그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뭐 국감에도 저희 터치다운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